네,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예수금 그냥 잠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뭔 짓을 한 거니? 왜요? OMP 루테인금이 품절이라는디? 아, 루테인금이. 아, 예, 근데 그 옆에도 또 많이 있어요. 예, 네. 루테인금이. 예, 요 루테인금이는 우리만 먹겠습니다. 네. 아, 빨리 샘나죠? 네. 빨리 우리만 맛있게 돌리라. 먹겠습니다. 네. 돌리라. 빨리빨리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 네. 그러면 메리츠 슈퍼 365 얘기하다가 끊겼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 예수금 재워두지 말고 걔네들도 자면서도 뭐래도 좀 이렇게 벌 수 있게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리츠 증권 슈퍼 365에 예수금 넣어두시면 이자가 마지막에 메리츠 증권 슈퍼 365. 네, 예수금도 돈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제가 이제 원래 올해 하반기 내지는 뭐 내년쯤에는 저도 네. 한번 자가를 한번 해보겠다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가정을 했었거든요. 저는 올해 하반기, 다 내년. 또 오히려 지금 서울 아파트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았잖아 내가 작년에. 안 사지. 아니 작년 너무 비쌌어요. 아니 한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쌌지. 2023년에. 엘스 국평 17억. 아 맞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때 쭉 더 빠진다고 자, 그랬는데. 김건우 문전 아카데미 대표 오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우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네. 대표님이 올린 거예요? 아, 그런가 봐요. 어떻게 돼요? 계속 이거 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서울 아,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뭐 한동안은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3월 초에 요 자리에 나왔어요. 오전 방송에 정프로님이랑 같이 방송했었는데 네. 그때는 주제가 이제 뭐 상승 반등 시그널이 보인다. 요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좀 더 강한 상황인 것 강해요.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6월 달이 특히 좀 강하게 좀 그렇죠. 시장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지표로 반영된 건 없고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더 강해. 현장에 이제 집을 구하러 가면은 좀 놀랄 수도 있는 수준으로 사실은 지금 좀 왜 그런 거예요? 강한 도대체? 상황인 거죠. 상승폭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라는데. 뭐야? 그쵸. 예. 상승 2년 9개월 만에 최고도 있고 저기 뭐 기사 보면은 15주 연속 상승이라고는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약간 후행을 하거든요. 집값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사실은 후행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15주가 아니고 뭐 20주 이상 좀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거래도 늘어요? 거래도 지금 뭐 간단히 제가 일단 거래 지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일단 작년 9월부터만 일단 뽑아봤는데 오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서울에 네. 역사적 평균이 한 5,500건 정도 되거든요. 월. 그러니까 기존에 낮았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낮았고 네. 작년이 아니고 그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고금리 쇼크 때 월 한 5, 600건 이렇게까지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서울 그 큰 도시에 한 달에 500건밖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집이 안 팔리는 거니까. 유동성이 없는 거지. 구가 25개 구인데 한 구에 아파트가 20건 이렇게 팔리는 정말 그냥 너무 달에? 안 팔린 한 달에 20개 뭐 이렇게밖에 안 팔리니까 근데 너무 거래가 안 됐다가 작년에 한 3천, 4천 이렇게까지는 회복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2천 건 수준에 떨어졌다가 이번 6월 달에는 지금 완전히 집계가 끝나진 않았는데 추정으로는 이제 평균 드디어 뚫었고 한 6,500건에서 좀 더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평균을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4,000건, 뭐 4,500건 이렇게 돼도 그래봤자 평균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오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약간 비포 앤 애프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적에는 500건 거래될 때 그 상황이 만들어낸 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3,000건이 되어도 평균보다는 낮지만 500건일 때보다는 훨씬 집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평균이 안 되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약간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하고 작년, 그러니까 23년 연말하고 비교해봐도 그때 약간 주춤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한 11월 2023년 11월 12월 요때가 한 1,800건대였는데 지금 차트 계속 6,500건이니까 보여주세요. 네. 거래량이 4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평균보다 살짝 오르는 정도지만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6개월 전과 비교했을 적에는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강한. 근데 주식시장은 뭐 네. 거래가 많아지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사실 폭락기에도 거래가 늘거든요. 네네네. 근데 주택 시장은 특히 아파트는 거래량과
가격 지수가 거의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 상황상 투자 수요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투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취득세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DSR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진 않는 상황에서는 예. 그 거래량이 수요를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은 항상 쌓여 있어요. 매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매물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매물에 호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장이 좋으면은 호가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호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매물은 항상 있는데 그거를 수요자가 잡느냐가 결국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은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흐름을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 보셔도 이제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일단은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한 4월쯤까지만 해도 두 가지 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월에 조금 반등 꿈틀꿈틀하니까 첫 번째로는 총선 때문에 오른다. 왜냐면 총선 때 이제 공약을 막 쏟아내고 막 규제를 완화해줄 것 같고 500조를 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오른 게 아닌 건 총선 이후에 더 올랐으니까 네. 총선이 아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총선이 졌는데도 오르는 건 그거는 그 말이 맞는 거죠. 총선 그렇죠.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신생아 특례 제출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갖고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틀 전에 이 신생아 특례 제출이 6조가 집행이 됐다. 6조라고 하면은 야 6조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좀 세부적으로 좀 봤더니 이제 처음에 딱 오픈을 했을 적에 대환, 그러니까 금리가 싸니까 기존에 내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그러니까 주택 갈아타기가 아니고 대출 대출 갈아타기가 거의 이제 절반을 넘었고 지금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 이제 52일간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52일 동안에 신규 주택 매입 대출만 따지면은 2,000억에서 한 2,500건 사이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거의 두 달이니까 한 달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신규 주택 구입에 쓰인 거는 한 달에 한 1,000에서 1,500억 사이? 근데 경기도만 따져도요. 전국 아니고 경기도만 따져도 한 달에 주택 거래액이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억씩 한 10,00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국에 한 달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집행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이걸로 영향을 줄 수는 집값을 없다. 올리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 소득이 아니에요. 일정 기준만 충족을 하면은 다 나가는 거였는데 신생아는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아주 갓난 아이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제 집행되고 있는 혹은 신청하고 있는 금액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고. 그럼 뭐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봤더니 가장 크게는 금리가 결국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특정 대출 상품 혹은 특정 정책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분석을 했던 결국 기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랑 공급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위로 올리는 그런 상방 압력을 지금 주고 공급은 줄었고 금리는 빠졌고 근데 요거를 금리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기준금리가 동결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체감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요 은행채 5년물을 제가 가져왔는데 은행채 5년물을 가져온 이유는 이 변동금리는 코픽스고 이 고정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5년 고정금리 요걸로 대출을 받는데 그거는 은행채 5년물 플러스 은행의 가상금리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요새 2023년 이후로 조금 약간 특이한 거는 가상금리를 은행들이 안 붙여요. 거의 붙이지 않아요. 거의 마진 없는 상태로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5년물만 보면은 거의 실제 담보대출 금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주담대라는 거죠. 그렇죠. 주담대, 주담대 기준. 실질. 예, 실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요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쭉날쭉한 건 있죠. 요렇게 내려가고 있고 요때 이제 우리나라 그 고금리 쇼크 나오면서 집값도 완전 폭락했는데 이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쇼크로 미국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고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거 언제쯤이죠 혹시? 2020년 10월 11월 20년 22년 22년 10월 11월인데 사실은 최고 안 좋았지. 최고 안 좋았는데 네. 미국도 내고랬네요. 금리가 오르고 다 금리가 올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올랐어요. 네. 대출 금리 따져. 왜 그러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때문에. 예, 특히 채권 금리는 그때 쑥 올랐거든요. 그때 경색됐었죠. 완전 경색되고 채권 그 특히 은행들은 또 은행채 발행하지 말라 이런 규제들도 있었고 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쇼크로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은 역전세도 맞고 대출 받아 집을 살려고 하면은 금리가 너무 높고 해서 이때 충격을 받아서 가격이 훅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금리가 좀 내려와서 요때 조금의 반등세를 보이고 요때 또 잠깐 올랐어요. 요때 왜 올랐냐면은 약간 레고랜드 1년 차의 효과도 좀 있었죠. 그리고 미국 10년물이 그때 5.0 딱 찍었을 적에 잠깐 찍었을 적에 그때 그래서 23년 10월 11월에 딱 레고랜드 1년 차 때도 맞아. 그때 1년씩 이렇게 밀어놨었다고. 왜냐면은 네.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년물로 했죠. 그렇죠. 네. 거의 그다음에 그 고객들한테도 1년 만기 적금 맞아요. 금리 그 경쟁을 했는데 맞아요. 만기가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금리가 또 높아졌거든요. 이때 잠깐 주춤했어요. 부동산 시장도 여기에 되게 딱 맞게 보시면은 요게 실거래가 지수인데 딱 요때 살짝 조정되거든요. 1년 차 때 금리 좀 올라가니까 아, 그러네요. 딱 요때 조정되거든요. 딱 요때 역방향으로 가죠. 고금리로 확 떨어지니까 금리가 확 올랐을 적에 집값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굉장히 금리에 정직하게 가고 있어요. 시장이. 네, 그래서 요 금리의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지금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요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거래량도 좀 오르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이런 대출 상품 개별 상품들의 이 유동성을 끌어왔다기보다는 금리 자체가 워낙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얼마나 싸냐면요. 3.3%대까지 갔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까지 갔다가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쪼였죠. 소환을 했어요. 은행장들 소환을 했더니 바로 가상금리 한 0.1, 0.15 요 정도 올려서 그래도 지금 3.48 막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은 30년 모기지 저 7%. 7% 막 올라가잖아요. 7%, 네. 7%.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가상 금리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의외의 요소였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 가상 금리를 안 붙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대출의 한도 이런 규제도 있지만 고정금리를 늘리라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주문이 있었거든요. 금융당국이 은행들한테 고정금리랑 고정금리성, 그러니까 변동금리 말고 5년 주기형 이런 걸 늘리라라고 해서 그거를 30%까지 약간 반의무적으로 권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금리를 높이고 가상금리를 엄청 붙이고 고정금리는 가상금리를 안 붙여가지고 여기에 쏠리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그 약간 일종의 KPI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가상금리 안 받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은행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제 판단인데 IMF 때 그 은행들이 통폐합이 막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이후로 경쟁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질적인 시장 논리상의 경쟁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2년, 23년부터 인터넷 뱅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이번에 시중은행이 됐잖아요. 시중은행 됐죠. 대구은행, 광주은행, 그다음에 BNK 그 그룹들,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엄청 영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이 드디어 경쟁 상황에 놓여가지고 가상금리도 안 받고 이 포션 싸움, MS 싸움을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카뱅 이런 데들이 워낙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저도 IT 한 10년 회사를 다녔거든요. IT 네. 회사를. 인터넷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적자 보고 MS 늘리자 이게 기본인 회사들. 볼륨이죠, 볼륨. 은행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봤을 때 와 얘네 뭐야 약간 이렇게 돼갖고 같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에서 이렇게 불러서 쪼지 않는 이상은 가상금리가 예전처럼 1% 이렇게 붙이지 않을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경쟁 때문일까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고정금리 늘려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금융 당국의 주문도 약간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년이나 23년 초에는 네. 막 이런 주문도 있었죠. 약간 자극적이긴 하지만 종로릇 이렇게 대출자들이 은행들만 좋은 일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가상금리를 낮추라는. 근데 그거는 그런 이제 제가 채권 시장을 떠난 지 꽤 오래돼서 네네. 제가 지금 그 프라이싱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뭐냐면 변동과 고정을
그렇죠. 네네. 거래하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이자가. 네. 저건 뭐 거의 부도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고정이 들어오면 은행들은 그거를 다시 변동으로 바꾼다든지 뭐 네네. 이런 IRS 수합을 한대. 수합. 네네네. 그 수합의 그 수합 포인트가 그렇게 은행들로 하여금 20년인가요? 뭐, 네. 뭐 20년 그 고정을 하는 게 유리한 국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프라이싱의 구조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 그럴 수도, 확인 그럴 수도 못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약간 고정 5%짜리가 있는데 음. 은행에서는 싸게 지금 3%짜리 변동으로 그렇죠. 자금 조달해서 예. 그 갭을 먹는 그래서 거예요. 딱 그거를 딱 매치시키는 그런 그 마켓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런 구조에서 마진. 그래서 나 은행이 아무리 경쟁해도 노마진으로 그걸 한다? 은행채 조달해서 그걸 줄 리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노마진이어도 예를 들어 이걸 30년 대출을 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노마진인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예,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죠? 일단은 그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금리에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들이 앞으로 크게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까 좀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물량이에요, 물량. 물량이 지금 2024년 상반기, 그러니까 최근 6개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내라고 했는데 30년이란 거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간 거의 내내 중에 최저 물량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적지만 둔촌주공 24년 11월에 둔촌주공 입주를 하는데 11월 말에 입주하거든요. 요때까지는 지금 거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역대급으로 적고. 저게 1년 반 됐네. 네. 벌써. 그쵸, 저 예. 사태 터진 게. 그래서 요게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근데 요게 그 12,000세대 단지 하나가 1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요때가 되면은 이제 물량 어떤 부족이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물량이 적고 지금까지도 적었고 그래서 물량이 적고 금리는 내려오고 그냥 요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인 요 두 개가 둘 다 상방 압력을 주고 근데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미료를 친 게 네. 정부 여당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세제 뭐 좀 푼다. 네네.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 계속 군부를 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까지 이제 딱 그냥 그러니까 일부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 자체로는 사실은 약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규제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지금 규제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완화를 하려고 했어요. 23년 1월 달에 취득세 중과도 풀어주자라는 그 발표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발표도 했고 단기한 양도세 중과도 풀어주자고 했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풀어주자고 다 풀어주자고는 했는데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입법도 안 한 것도 있고 올렸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규제는 약하지 않아요. 네. 규제는 약하지 않고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약하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적 평균과도 비교해도 되게 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요 규제들이 주로 다주택 중심의 규제예요. 주택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규제를 뭐 보유세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추가로 더 사면은 굉장히 취득세를 세게 때린다든지 이런 다주택 중심의 규제라서 이것을 데이터적으로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똘똘이 한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냐. 다주택은 정리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내가 보금자리로 더 비싼 이런 곳으로 몰려들게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심리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종부세 뭐 1주택 종부세를 뭐 폐지를 한다 완화를 한다 뭐 세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 규제뿐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지금 집값이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2차 하락이 올 줄 알았는데 2차 하락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 그다음에 공급이 지금 뭐 수년 후 한 뭐 3, 4년은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착공 데이터를 보면은 3, 4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게 뻔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오르겠네. 이런 심리들. 기준 시가를 올리지 않는 정책은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래 그런 것도 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되게 비싼 집 갖고 있는데 기준시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현실화한다라는 게 계속 그 반영되니까 네네. 과표가 되는 그 집 값이 네.
계속 올랐는데 그거를 멈추거나 혹은 낮출 수도 낮춰줬죠. 있다.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건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만든 건 그렇죠. 있죠. 네. 근데 그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책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거야라는 심리도 좀 건드린 것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것도 버틸 수 있고 자잘한 것들은 되게 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긴 그러나 하겠지만 금리다. 네. 가장 큰 거는 금리랑 공급 이해가 그다음에 되네요. 공급이 지금도 부족한 게 보이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저는 그런 정책적인 심리보다는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집값이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 예. 대표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금리가 낮아진 거는 사실 경기의 반사경 같은 거라 네네. 실물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물론 1분기 1.3%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것도 분해해 보면 수출 그닥 때문에. 좋은 건 네. 아니니까 내수가.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금리만 빠졌다고 해서 되냐? 내 캐시플로우가 늘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많이 하는데 고민을 네. 많이 하고 근데 뭐 정답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집값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 같은 것들을 좀 선반영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데 집값은 경기보다는 금리에 일단은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장기화되면은 그때는 집값에도 다시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경기가. 근데 경기가 지금 조금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서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낮아진 대출 금리에 집값은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근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낮아진 금리에 먼저 지금 들어오는 반응하는 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투기 수요는 아니고 실수요라는 거죠. 네, 실수요고 지금 갭투자 요 데이터를 좀 봐도 여기가 보시면은 서울 월별 갭투자 수가 있는데 요때는 이제 활발하게 다주택 규제도 조금 적었고 취득세 규제 적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뭐 한 달에 뭐 5천 건, 4천 건 막 이렇게 뭐 벌어졌는데 요새는 뭐 몇백 건 안 되죠. 갭 투자 근데 요게 갭투자라는 게 어떻게 저걸 산출하죠? 투자가 아니 요거는 그냥 전세 끼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 끼고 샀다 나중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 전세 낀건 무조건. 전세 낀 그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 받아서 바로 입주한 게 아닌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는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지금 많이 오른 곳들이 강남 3구나 뭐 마영성 막 이런 곳들이잖아요. 근데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2주택제만 돼도 취득세가 8.8%거든요. 예. 근데 집값이 비싸잖아요. 뭐 20억짜리를 내가 갭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8.8%니까 1억 6천. 취득세만 1억 7,600을 내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아파트 투자하면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라서 투자 수요가 아니고 지금은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갈아타기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무주택자분들이 2차 하락, 그러니까 지금 고점보다는 어쨌든 아직은 고점보다는 떨어진 가격인데 2차 하락이 오지 않으니까 요 정도에서 사자라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이라든지 한국의 경기 상황을 보면 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금리가 급하게 반등해서 전처럼 4, 5% 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오히려 밑에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전망으로는 금리로 인한 상승세가 금리가 꺾이기 전, 그러니까 위로 꺾이기 네. 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본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복잡한 요소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랑 공급이란 지금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둘 다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방향. 예. 공급은 네. 적고 공급은 뭐 스케줄이 나와 그렇죠. 있는 거니까. 공급은 적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25년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는 계속 한동안 부족한데 서울 기준으로 25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또 많아요. 그래요? 이상한데 왜 이거는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26년부터 부족한 거는 22년 3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이렇게 착공이 안 들어가니까 이때 공급이 부족한 거고 25년도에 공급이 많고 24년도에 공급이 부족한 거는 이거는 그때 코로나로 무슨 뭐 자재가 수급이 안 되고 무슨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원래 24년에 지어졌어야 되는 것들이 수년됐군요.
지연되면서 25년에 밀리고 24년은 비어 있는 거예요. 약간 26년부터의 공급 부족하고 올해 공급 부족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올해는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25년 특히 이제 둔촌주공이 원래 25년이었다가 그건 좀 당겨져서 24년 말 올해 11월 말부터 둔촌주공 12,000세대가 입주하는데 둔촌주공뿐이 아니고 또 대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해요. 25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장인 거는 금리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약간 너무 내려가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은 또 은행들한테 뭐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는 추세적으로는 좀 낮아질 것 같고. 근데 물량은 꽤 많은 편이란 말이죠. 요러면은 조금 25년만큼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26년 이후로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위로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정화된다고 해도 좀 예전보다 좀 낮은 금리로 안정화가 되고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은 상승 압력이 전 고점이 언제죠? 몇 년 몇 월이죠? 21년 한 가을 요 정도. 21년 가을. 네. 21년 가을이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였나요? 21년 가을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요건 뭐 설명 안 드리죠. 예. 21년 가을이 지금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20년 말까지가 금리가 진짜 낮았어요. 낮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때 이제 어쨌든 투자에 대한 수요들이나 분위기가 엄청 아파트뿐이 아니었죠. 뭐 코인, 뭐 주식, 뭐 다 난리였죠. 그때 그런 흐름들이 21년 한 뭐 가을까지 이어진 것 같고 그 21년 가을 금리만 딱 따지면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그건 이제 그 전에 어떤 투자의 어떤 흐름들이 밀어 올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경기 상황이나 금리 상황, 공급 뭐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환경인가? 네네네.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히 강남 3구나 이런 데들은 이미 사실은 거의 전고점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거의 근처에 도달을 했어요. 저는 금리랑 상관없이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고 그거는 그다음에 이게 투자 수요 없이 실수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약간 상급지로 올라가고자 하는 상급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죠. 어쨌든 비싼 동네로 올라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네. 예전보다 더 강하게 어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다주택을 해서 돈을 벌자 이런 것보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해서 좋은 집을 사자라는 수요가 지금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강남 3구 혹은 뭐 마용성 뭐 요렇게 좀 고가 주택 요 군인 경우에는 지금 뭐 정보점 이미 많이 닿았고 또 뚫는 것도 그렇게 오래 남지 연식은 않았겠다. 어때요? 연식도 손바뀜의 대상이잖아요. 연식.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정도 맞습니다. 됐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시장에 여기가 좀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상황을 보시면은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서울하고 비서울, 뭐 당연히 뭐 서울이고. 가장 강력하죠. 가장 강력하게 서울만 오르고 있고 지금 수도권은 둘째치고 지방은 그냥 상승장도 아니니까 반등조차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언론에서 이제 집값이 막 오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꿈틀꿈틀하고 거래가 좀 약간 매몰 횟수 정도. 거기서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곳들, 뭐 부산에서 뭐 대구에서 대구 뭐 수성이고. 수성구 막 이런 곳들 그런 것들만 이제 올라오는 측면 이제 거의 지방은 아직은 침체장 수준이고요. 그리고 서울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뭐 노도강 이런 쪽이랑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이랑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크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요건 되게 박탈감이 좀 더 클 수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소위 분당, 뭐 판교, 동탄. 그쵸. 분당 판교 그 경기 뭐 고속도로 고타하고 평택까지 이어진 요런 그 수지 뭐 용인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 그 평화누리 그 자치특별도 그쪽 뭐 일산 뭐 파주 이런 쪽들은 굉장히 거의 지방이랑 비슷해요. 현재 수준으로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분도가 됐어 이미. 내가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비서울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사실 양극화가 되게 있었고 한데 요새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신축과 구축의 가격 상승 차이가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구축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있으면은 집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 새 거는 새 거대로 비싸고 낡은 건 낡은 거대로 비싸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구축 중에 낡은 것들이
강남이나 여의도 뭐 이런 데를 제외하면은 매력이 없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축은 가격이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될 만한 애매한 연식들 뭐 2000년, 2001년 그런 것들도 그것도 안 올랐고 팔자는 달아야 될 예. 거야 아마. 이미 그런 80년대, 네. 80 이런데도 네. 뭐 약간 그 가격대가 낮은 곳들은 오래됐어도 사업성이 안 나와. 요런 지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으로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고 건축비도 사실은 너무 올랐고죠. 예, 사실은 근데 요 현상도 저는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극화라는 거는 일종의 유동성 쏠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걸 팔고 요걸 사고. 그렇죠. 예. 아니면은 요걸 옛날에 같았으면 요걸 사려고 했는데 네. 이걸 사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런 거 요새는 또 빌라 포비아라고 해서 또 빌라 요런 것들이 많잖아요. 빌라 하면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빌라 전세나 빌라 매매를 생각했던 분들조차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또 집값 상승에 요 양극화조차도 양극화 집중하네요. 네, 집중화, 쏠림 이런 것들이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네. 대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는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차별적으로 크게 두는 순간에 투자세가 싹 지방 쪽으로 몰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일종의 거품일 수도 있는데 완전 시장 경제에 맡기니까 그 규제를 굉장히 동일하게 놓으면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요. 네. 이쪽을 확 풀어주면 이쪽으로 더 그러면서 미분양도 뭐 해소가 되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 좀 이게 발생이 되면 이 양극화가 계속되면서 사실은 네. 집값 상승의 흐름도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분전님하고는 방송을 처음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아. 2%가 인정하는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라는 닉네임이 이해가 되네요. 아 닉네임이 오히려 좀 아깝죠. 아깝죠. 네. 근데 이 분전님의 이 차분한 피 튀기지 않는 네. 침 튀기지 않는 이 강의나 해설을 여러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볼 수 있는 그 채널이 있어요. 네. 그 해태제가 맛동산 말고 지읒받침. 아 우리 맞춤 동네 부동산. 맛동산. 네, 맛동산. 시읒이 아니라 지읒받침으로 맛동산을 치시면은 네. 분전님 등 정말 제야의 고수들이 여러분께 아주 좋은 컨텐츠를 부동산에 관한 드리니까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뭐 다 됐네요. 우리 분전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얼른 마이크 넘겨드리고 네. 오프닝 벨 라이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저 옵니다. 네, 내일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